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 레이온 직물업의 실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료 레이온사의 도입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 중반에 레이온 직물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동력짓기 없이 수짓기 한두 대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원조로 레이온사가 충분히 수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레이온사는 전쟁 이전에는 일본사가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거나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총량은 1948년에는 북한산 22톤을 포함해 43톤, 1949년에는 북한산 18톤을 포함해 378톤으로 레이온 직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1952년까지는 정부의 수입 할당 내에서 일본산 레이온사가 민간 수입업자에 의해 무산항으로 수입되었지만 그 역시 충분치 못했습니다. 레이온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생필품 물가 안정을 위해 1952년 말에 실시된 특별 외화 대부의 수입 품목에 레이온사가 포함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로써 1952년에 2,000톤을 넘지 못하던 수입량이 1953년에는 5,000톤 이상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전 레이온사 소비가 가장 많았던 1941년에 4,000톤이 소비되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양은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954년부터는 원조 자금도 레이온사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민간 구호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후 재건을 돕기 위한 미국 원조 물자 도입은 원래 1954년 미국 회계연도, 즉 1953년 7월부터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한미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1954년에 들어서 입찰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구매 지역, 즉 낙찰받은 기업들이 해당 물자를 일본에서 수입해도 되는지가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레이온사의 경우 1954년 4월에 첫 입찰이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입해도 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으나 이후 재공고에서는 일본이 구매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54년 7월이 되어서야 원조 자금에 의해 수입한 첫 레이온사가 도착했습니다. 그 레이온사의 생산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레이온사를 포함한 인조섬유사 수입에 사용된 자금을 원조와 비원조로 나눈 것입니다. 원조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5년까지는 일부에 불과했지만 1956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자금, 즉 수출로 얻은 달러와 정부 보유 달러를 활용한 수입은 원조를 활용한 수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다시 비원조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조 자금으로 수입하기 어려운 합성 섬유사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원조와 기타 자금을 활용한 레이온사 수입 총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한국의 무역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파이버스라고 하는 영국 정부의 연간 보고서에서 각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수치를 구해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온사 수입량은 1953년에 한번 크게 늘었고 1956년에 다시 한번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본 구매 자금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 레이온사 수입량은 1956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955년에 실시된 대일 무역 중단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55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1955년에 배분된 수입 자금 가운데 일부는 대일 수입 중단 조치 때문에 1956년 수입으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 레이온사를 수출했던 주요 2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4년부터 구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953년까지 한국에서 수입한 레이온사는 거의 일본산이었는데 일본의 제국 인조섬유의 천교라고 하는 상표의 실이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54년부터 이탈리아산 레이온사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대일 무역 수지 악화라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일본이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반발로 1954년 3월부터 대일 무역이 제한되고 1955년 한때는 아예 중단되기까지 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1954년에 미국 원조자금에 의한 레이온사 도입이 늦어진 것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할 것인지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1956년 들어 무역은 재개됐으나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1959년에는 제1교포 북송 문제로 한 번 더 대일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레이온사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수입이 점차 줄어들자 이탈리아의 레이온사 생산업체들은 한국, 대만 등에서 확대되고 있던 원조자금에 의한 구매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원조당국도 이른바 삼각원조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한국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레이온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이 유럽 국가에 석탄을 원조로 제공하고 해당국 정부는 석탄의 판매 대금을 한국에 레이온사를 수출한 자국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58년 9월 19일에 실시된 레이온사 원조자금의 입찰 기록입니다. 맨 왼쪽 위에 보시면 FCAX003 이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각원조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날 1,170만 달러가 배분될 예정이었는데 8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입찰액이 30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경쟁률이 1.8배였던 셈입니다. 이 중 35개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레이온사를 사용한 직물 생산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찰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중소공장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업체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입찰 기록의 첫 페이지여서 낙찰을 받은 35개 업체 중 일부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2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 대륙통상이라는 무역업체였습니다. 13만 8천 달러를 받은 해동상사, 10만 달러를 받은 해성산업도 무역업체였습니다. 11만 4,680달러를 받은 한국직물공업조합연합회도 눈에 띄는데 중소공장들을 대표해서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받으면 이를 중소공장들에 배분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연합회의 역할은 초기에 더 컸습니다. 1955년에는 63만 달러를 배분받았는데 당시 레이온사 원조자금이 145만 달러였으므로 43%를 배분받은 셈입니다. 연합회는 1956년에도 170만 달러를 배분받았고 또 다른 단체인 대한중소섬유공업단체 연합회도 이해 219만 달러를 배분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해에는 레이온사 원조자금이 1,500만 달러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들 두 단체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1957년부터는 단체를 통한 간접 신청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가장 많은 레이온사 원조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은 삼성물산으로 53만 달러였습니다. 낙찰 환율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공정환율은 1달러당 500환이었고 입찰할 때 적어낸 외환세 부과액만큼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20개 업체는 200환에서 230환을 적어냈습니다. 1달러당 700환에서 730환이 되는 셈입니다. 레이온사처럼 실수요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의 원조자금 배분은 입찰이나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1955년 7월까지는 입찰, 그 후 1957년 6월까지는 추첨, 그 후 다시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1950년 7월부터 다시 시작된 입찰은 처음에는 국채 매입액을 기준으로 실시되다가 1958년 5월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외환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958년 9월에는 700환대의 기업들이 낙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재개된 직후인 1957년 8월에는 낙찰 환율이 900환대였습니다. 이때는 국채 매입액으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국채의 시장 가격이 액면가 100환당 약 20환이었으므로 국채 매입액의 80%만큼 환율이 추가되었다고 보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1950년대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추이를 그린 것입니다. 시장환율은 수출로 얻은 달러를 수입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시세입니다.
시장 환율은 1956년부터 1958년까지 1달러당 1000환대였습니다. 1957년 8월의 낙찰 환율인 900환대는 시장 환율보다 약간 낮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비해 1958년 9월의 700환대는 시장 환율보다 꽤 낮았습니다. 1958년 9월에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이 그만큼 이득을 올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1950년대 말에 레이온 직물의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레이온사의 인기가 줄어든 탓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 환율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의 가격을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레이온 대신에 인기를 끌고 있던 합성섬유입니다. 끝으로 레이온사와 레이온 직물의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가격 변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반적인 물가 수준으로 나눈 실질 가격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실질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비해 레이온사나 레이온 직물의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이고, 실질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레이온사나 레이온 직물의 가격이 더 내렸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레이온사, 보라색은 레이온 직물의 실질 가격입니다. 둘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1953년 말부터 1954년 중반까지 레이온사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대일 무역이 제한되고 원조 자금에 의한 레이온사 도입이 지연된 탓입니다. 이 때문에 레이온 직물 가격 역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56년 이후에는 레이온사와 레이온 직물 모두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비해 가격이 낮아졌고 가격의 변동성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온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매달 상당한 변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레이온사 시세에 대해 당시 신문기사인 1959년 8월 21일자 대구 매일신문에 실 장사를 해보려는 사람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실렸는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 장사는 시세의 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시세의 움직임에 예민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이득이 결정되므로 항상 부산, 서울의 시세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레이온사 시세는 원조 자금의 낙찰 환율과 무역업자들의 현물시장 출품 여하에 따라 하루하루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모든 물가가 후일의 시세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특히 실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레이온사의 공급을 원조 자금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의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 안정은 1960년대 들어 레이온사 공장이 국내에 완공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료 레이온사의 도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6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의 기타 섬유산업이라는 주제로 1950년대 기타 섬유산업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